새벽 5시 잠이 깨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끓이려는데 라디오가 켜져 있었네요. 어제 저녁 끄지 않았나 봅니다. 조용한 새벽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선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그 소리를 붙잡았습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젊은 시절 자주 듣던 노래였어요. 아주 오래전 제가 좋아하던 가수의 목소리였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지 노래 한 곡인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을 감아 보았어요. 그 노래가 흐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0살 즈음이었을까요? 버스 안에서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죠. 그때의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큰 학교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누구도 아닌 저였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였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이어졌고 노래는 2절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지금의 저는 누구일까요? 아침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사람. 손주를 돌보고 남편 뒤를 따라다니며 약속을 챙기는 사람. 하지만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라디오를 껐습니다. 노래가 멈췄습니다. 부엌은 다시 조용해졌고 하지만 마음속은 시끄러워졌습니다. 질문이 계속 울렸습니다. 나는 언제 사라졌을까? 결혼하면서였을까요? 아이를 낳으면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평범한 아침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졌을까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70평생 무언가를 쥐고 살았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손이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이제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질문을 안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어느 순간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던 적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법에 대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딱히 슬픈 일도 없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다 문득 멈춥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전 같으면 대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나는 주부예요. 나는 엄마예요. 나는 누구누구 아내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은퇴했거나 이미 곁에 없습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일까요? 역할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이런 감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3%가 자아정체감 상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사람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보다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의 계획이 우선이었죠.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챙길 일정이 줄었고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질문이 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사실 여러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을 때 여러분은 나를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가족이 배고프겠지를 생각하셨나요?
빨래를 널 때 여러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셨나요? 아니면 해야 할 일을 떠올리셨나요? 저녁 메뉴를 고를 때 여러분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먹을 것을 먼저 떠올리셨나요? 조금씩 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희생이 사랑이었고 헌신이 어머니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돌아볼 때입니다. 이순자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에 혼자 있으면 이상해요. 밥을 차려놔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순자 씨는 50년간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녁마다 남편 옷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없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혼자입니다. 이순자 씨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위해 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정숙 씨는 자녀가 3명입니다.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김정숙 씨는 이제 손주를 돌봅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일도 이제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기 때문입니다. 김정숙 씨는 말합니다. 오후가 되면 할 일이 없어요. TV를 켜도 재미없고 친구에게 전화해도 다들 바빠요. 그럼 나는 뭐 하지? 이 시간에? 김정숙 씨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지?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 역할도 끝났는데. 박영자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집에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쉬는 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공허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박영자 씨는 말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은행원 박영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나는 그냥 집에 있는 노인이에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라는 사람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생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이제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무아란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합니다. 무아란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나가 없다니 그럼 지금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다른 의미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역할의 집합입니다. 엄마, 아내, 직장인, 친구, 할머니. 이런 역할들이 모여서 나를 만듭니다. 그런데 역할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역할은 바뀝니다. 자녀가 자라면 엄마 역할은 줄어듭니다. 남편이 떠나면 아내 역할은 사라집니다. 그럼 나도 사라질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원래 없었다고. 다만 역할이 있었을 뿐이라고. 무아의 역설은 없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슬퍼해야 할까요? 나가 없다니 허무한 일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무아는 자유를 줍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이 없으니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라는 역할에 갇히지 않으니 새로운 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평생 엄마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했습니다. 이제 엄마 역할은 끝났습니다.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엄마라는 틀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가가 될 수도 있고 여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무아는 말합니다.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진 거야. 하지만 무아의 오해와 한계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아를 잘못 이해하면 자기 부정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없다를 나는 중요하지 않다로 오해하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위험이 큽니다.
이미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데 나는 없다는 말을 듣면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아는 나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가 역할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무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름, 직함 없이 자신을 소개해보기. 거울 앞에 서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때 역할로 대답하지 마세요. 엄마, 할머니, 주부 같은 단어를 쓰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침 햇살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조용한 음악을 듣는 사람이다.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사람이다. 역할이 아닌 존재로 자신을 소개해보세요. 하루 10분.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침묵 명상. 조용히 앉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대답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만 반복하세요. 처음엔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이상한 평화가 옵니다. 나를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남의 시선에서 한 발 비켜서기. 우리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이 들어서 이런 걸 해도 될까? 무아는 말합니다. 남의 시선도 나가 아니라고.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남의 시선을 내려놓아 보세요. 혼자 카페에 가보세요. 혼자 영화를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운 나를 만날 겁니다. 자기의 복이란? 심리학에서는 자기의 복을 말합니다. 나를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무아가 나를 비우는 것이라면 자기의 복은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나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뇌는 굳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신경과학은 이를 부정합니다. 신경과 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평생 변합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깁니다. 새로운 습관을 배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지금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엄마였던 여러분이 이제는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부였던 여러분이 이제는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복의 첫걸음은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무엇을 좋아했을까? 어떤 놀이를 좋아했나요? 어떤 과목을 좋아했나요? 어떤 꿈을 꿨나요? 그 기억을 꺼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면 지금 다시 그려보세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면 지금 다시 불러보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야?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무슨 노래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행위 자체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 여러분은 나를 만납니다. 노래를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잊었던 나를 되찾습니다. 자기의 복의 한계성과 집착 경계.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의 복을 성과로 보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지. 잘 그려야지.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져야지. 이렇게 되면 자기의 복이 아니라 자기 압박이 됩니다. 자기의 복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를 만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과정을 즐기세요. 하루 한 장 내가 나에게 쓰는 짧은 편지. 노트를 한 권 준비하시고 매일 자기 전 자신에게 편지를 쓰세요. 오늘의 나에게.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3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 오늘 커피가 맛있었어. 오늘 너는 잘 버텼어. 이 편지는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달 뒤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나를 발견할 겁니다. 과거 사진 속 나에게 감사 인사하기. 옛날 사진을 꺼내보세요. 젊은 시절 사진을 보세요. 그 사진 속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때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때 참 예뻤구나. 고생했어. 고마워. 과거의 나에게 감사하세요.
과거의 나를 인정하세요. 그 순간 현재의 나도 소중해집니다. 남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는 연습. 우리는 남의 인정에 목마릅니다. 잘했어. 고마워. 대단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복은 스스로의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 잘했어. 나 괜찮아? 나 충분해. 남이 안 알아줘도 내가 알아주세요. 그것이 자기의 복의 시작입니다. 비움과 채움의 만남. 두 길의 교차점. 불교는 비우라 합니다. 심리학은 채우라 합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비움이 먼저, 채움이 나중. 나를 되찾으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무엇을 비울까요? 역할을 비웁니다. 기대를 비웁니다. 남의 시선을 비웁니다. 나는 엄마여야 해. 나는 착해야 해. 나는 조용히 있어야 해. 이런 틀을 비웁니다. 비우고 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나를 채웁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 지금 하고 싶은 것, 조용히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것들로 채웁니다. 실천의 통합.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아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답하지 않고 그냥 비웁니다. 저녁에 자기 전 자기의 복의 편지를 쓰고 오늘의 나에게 그 편지로 채웁니다. 비움과 채움은 호흡입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듯이 비우고 채우고 놓아보고 쥐어보고 이 반복 속에서 나는 다시 만들어집니다. 결론은 비워야 돌아옵니다. 나를 되찾는다는 것은 사실 없음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고정된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이 인정이 새로운 시작을 엽니다. 비워야 비로소 진짜 내가 돌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옛날 한산속 절에 혜연 스님이 살았습니다. 혜연 스님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 하나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이름은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저를 모르겠습니다. 혜연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연부를 합니다. 공양을 준비하고 마당을 쓸고 경전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혜연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누군가? 지안이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스님의 제자입니다. 혜연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자네의 역할이지 자네가 아니네. 지안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혜연 스님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역할이네. 지안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입니까? 혜연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 모르니 자네가 괴로운 거네. 지안은 더 울었습니다. 스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제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혜연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울이었습니다. 오래된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표면은 흐릿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이 거울을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이 거울을 하루 한번 닦아보게. 지안이 거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혜연 스님이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얼굴이 아닌 진짜 내가 비칠 게다. 지안은 매일 거울을 닦았습니다. 첫날 거울을 닦았습니다. 먼지가 조금 거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다시 닦았습니다.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닦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울은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지안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슬픈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환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평화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얼굴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안은 매일 거울을 닦았습니다.
거울은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아는 거울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있긴 한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형상이었습니다.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구나. 지아는 혜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혜연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나?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닦는 건 거울을 닦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혜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계속하게. 지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혜연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누군가?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혜연 스님이 웃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이제 자유로워졌네. 지안이 물었습니다. 스님,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유로운 겁니까? 혜연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자네가 나는 수행자다라고 생각하면 자네는 수행자 역할에 갇히네. 나는 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착함이라는 틀에 갇히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알면 자네는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네. 그것이 자유일세.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혜연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냥 살게나. 염불하고 공양 준비하고 마당 쓸고. 하지만 이제는 나는 수행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게. 그러면 자네는 자유로우면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네. 지아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아는 변했습니다. 여전히 염불을 했습니다. 여전히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나라는 무게를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혜연 스님의 거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울 자체를 보고 있습니까? 나는 거울 속 얼굴이 아닙니다. 나는 거울도 아닙니다. 나는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박영숙 씨는 68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고 40년간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세 자녀를 키웠으며 아침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저녁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집을 지켰습니다. 자녀들이 자랐고 하나씩 독립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 살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삽니다. 막내 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사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더니 뇌출혈이었습니다. 사흘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영숙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다녀가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모두 떠나고 나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TV를 켰습니다. 점심을 먹었고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박영숙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지친 눈. 이 사람이 나인가? 박영숙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영숙 씨는 우편함을 열었더니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은평구 주민센터 수채화 교실 모집. 박영숙 씨는 전단지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수채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박영숙 씨는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미술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고 물감을 섞고 붓을 들고 종이 위에 색을 칠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화가냐. 시집이나 잘 가라. 박영숙 씨는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그림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단지를 보니 옛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박영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야?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 박영숙 씨는 주민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박영숙 씨는 떨렸습니다. 교실에 들어갔더니 6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들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산과 나무 그리고 하늘을 그려보세요. 박영숙 씨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감을 찍고 종이에 색을 칠했습니다. 파란색이 번졌습니다. 초록색이 섞였습니다. 박영숙 씨는 그림을 그리다가 눈물이 흘렸고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이라서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박영숙 씨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날 박영숙 씨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서툴렀었고 색이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 씨는 만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림을 벽에 붙이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여기 있었구나. 박영숙 씨는 매주 수채화 교실에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붓질이 서툴러서 색을 섞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나질 않았고 남편 생각도 자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붓과 물감 그리고 나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그림을 주민센터에 걸어볼게요. 박영숙 씨는 놀랐습니다. 제 그림을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박영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제 그림은 별로인데. 하지만 다른 수강생들이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해요. 박영숙 씨는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그린 가을산 풍경이었습니다. 붉은 단풍과 푸른 하늘 그리고 작은 오솔길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박영숙 씨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그 이름표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박영숙. 평생 자신의 이름은 뒤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할머니. 하지만 지금 자신의 이름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림의 주인, 그림을 그린 사람, 박영숙. 옆에 있던 한 할머니가 박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 참 좋네요. 따뜻해요. 박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렸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박영숙 씨는 느꼈습니다. 나는 여기 있구나. 박영숙 씨는 지금도 수채화를 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실에 가고 그림 실력은 여전히 서툽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리는 시간. 박영숙 씨는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박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림 그려. 아들이 놀랐습니다. 그림요? 박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응. 수채화. 재밌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네요. 박영숙 씨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밝아졌어.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를 찾았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만은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였으니까. 혜연 스님의 거울 이야기. 박영숙 씨의 수채화 교실. 두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로운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씨앗을 심기 전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돌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씨앗을 뿌릴까요? 아닙니다. 먼저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돌을 걷어내야 합니다.
흙을 고르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되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라는 땅을 방치했으니 역할이라는 잡초가 자랐습니다. 기대라는 돌이 박혔습니다. 이제 나라는 씨앗을 심으려면 먼저 이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텃밭에 잡초가 가득하면 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흙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잡초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역할이라는 잡초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엄마라는 잡초, 아내라는 잡초, 착한 사람이라는 잡초. 이 잡초들이 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잡초를 걷어내면 나는 다시 드러납니다. 어떻게 잡초를 걷어낼까? 잡초를 걷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뽑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착해야 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잡초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나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착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나를 억압합니다. 그럼 이 잡초를 어떻게 뽑을까요? 먼저 인정합니다. 나는 항상 착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 실천합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착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싫은 부탁을 거절해 봅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힘들어요. 이 한마디가 잡초 하나를 뽑는 겁니다. 뽑고 나면 보이는 것. 잡초를 뽑고 나면 흙이 보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흙.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을 내려놓고 나면 나가 보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 숨쉬고 느끼고 생각하는 나. 그 나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이든 지금이야말로 내 이름을 되찾을 때 씨앗을 심을 시간. 잡초를 다 뽑았습니다. 흙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씨앗을 심습니다. 무슨 씨앗일까요? 나를 키울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여러분이 정합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지금 하고 싶은 것, 마음이 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씨앗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씨앗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는 건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무언가를 키워왔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가정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나를 키울 차례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돌볼 시간은 줄었지만 나를 돌볼 시간은 늘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쓸 나이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됩니다. 박영숙 씨의 씨앗. 박영숙 씨를 기억하시나요? 박영숙 씨는 수채화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지만 그 씨앗은 자랐습니다. 이제 박영숙 씨는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작은 취미가 박영숙 씨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림일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산책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나를 찾는 건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로 서는 일. 텃밭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텃밭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햇빛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찾는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회를 등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 속에서 나로 서는 겁니다. 관계 속의 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여전히 엄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엄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할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엄마이면서 동시에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역할은 유지하되 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혜연 스님의 제자 지안을 기억하세요? 지안은 나를 찾은 뒤에도 여전히 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부를 했고 여전히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나는 수행자여야 해.
라는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냥 수행했습니다. 역할은 같았지만 마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텃밭의 수확, 나눔의 기쁨. 텃밭에서 채소가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혼자 다 먹을까요? 아닙니다. 나눕니다. 이웃에게도 주고 가족에게도 줍니다. 나를 찾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찾았다고 해서 혼자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생깁니다. 박영숙 씨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박영숙 씨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영숙 씨의 그림을 보고 위로받았습니다. 이 그림 참 따뜻해요. 박영숙 씨는 자신을 찾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찾으면 세상에 줄 것이 생깁니다. 정리하며 텃밭을 가꾸는 마음으로. 나를 되찾는 일은 텃밭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먼저 잡초를 뽑습니다. 역할과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씨앗을 심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자랍니다. 관계 속에서 나로 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텃밭을 가꾸다 보면 언젠가 꽃이 핍니다. 그 꽃이 바로 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새벽 라디오 소리에서 시작해서 혜연 스님의 거울을 보고 박영숙 씨의 수채화 교실을 지나 텃밭의 비유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나를 되찾는 여행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사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뒷바라지하셨고 때로는 자신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우선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랐고 가정은 지켜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자책하지 마세요.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니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과거의 여러분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과거의 여러분은 그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자기 이름을 마음속에 불러보세요. 오늘 하루 작은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3번 불러보세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상한 감정이 옵니다. 아, 내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이었구나. 여러분의 이름은 소중하고 여러분의 존재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평생 수고한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 주세요. 그동안 고생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 좀 쉬어도 돼. 이 말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남이 안 해준다면 내가 해주세요.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되기를. 저녁에 잠들 때 마음이 편안하기를.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언제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셨나요? 결혼하면서였나요? 자녀를 낳으면서였나요? 아니면 어느 평범한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시 자신을 찾는다면 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산책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고 싶으신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생했어. 잘했어. 괜찮아.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실천 작은 한 걸음. 오늘 하루 작은 실천을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기 이름을 노트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박영숙은 수채화, 이순자는 산책, 김정숙은 조용한 음악. 이름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10분을 만드세요. 그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창밖을 봐도 됩니다. 차를 마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10분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한마디.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보세요. 고생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나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함께하는 여행.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읽어주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자신의 이름을 한 번쯤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나를 되찾는 시작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